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코너 한판 직감 순서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도 오셨어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민주당 권지웅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직감 이슈 가기 전에 그 YTN 돌발 영상이 또 약간 논란이네요. 그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지난주에 있었는데 사전 리허설 장면을 돌발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전에 리허설 장면과 생방송 장면을 교차 편집하면서 관련 회의 장면이 뭔가 기획된 것이 아니냐,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먼저 할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말씀 주세요. 이거는 뭐 YTN도 사과를 한 부분이고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죠. 그 민주당 대변인께서 이를 두고 천박한 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천박한 쇼다. 네, 천박한 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때 제가 기억하는 청와대 행사 가운데서 그 고민정 의원이 사회를 보고 뭐 김정숙 여사도 오고 아마 100일 취임 기념회였을 겁니다. 2017년 예, 대국민 보고대. 그때 아마로 기억하는데 누가 질문할 건지 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좋을지를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김정숙 여사는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깜짝 등장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리허설을 보면 이미 다 동선까지 짜놨고 그러니까 똑같은 전철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대통령 행사에 리허설했다고 천박한 쇼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대변인이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깠다라고 저는 생각을 비판했다. 합니다. 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뭐 그 국민과의 대화를 천박한 쇼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가 그렇게 그날 좀 비판하셨죠. 의아했던 건 예. 국민과의 대화인데 제 주변에서 누구나 되게 대통령께 질문할 법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미리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질문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정책 기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받겠다는 게 그 자리의 본 취지인데 열린 자리로. 네, 근데 되려 지지자들과의 대화 뭐 이런 게 더 맞는 표현일 만큼 뭔가 진짜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못했던 자리였던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김종익 비대위원.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YTN이 그것을 영상 편집을 실질적으로 리허설을 다 하잖아요. 대통령 행사에서. 근데 리허설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생방송 찍은 거를 교차 편집을 해가면서 우리는 그걸 악마의 편집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YTN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30분 만에 그 업로드했던 유튜브를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네. 거기에 대해서 천박한 쇼라고 민주당이 말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아니, 말씀드렸고 민주당의 이어서 문제뿐만 아니라 네. YTN이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도저히 보도 윤리상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예. 저는 근데 이제 내용상 이게 뭔가 이렇게 되게 이미 갖춰진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 같긴 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직된 그런 네. 자리의 문제. 그게 자, 우리 한민수 대변인. 대변인단에서 그런 논평이 나온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 행사에 이제 그 뭐 여러분의 장관들이 예. 생방송이라 너무 떨린다 이런 표현도 썼었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민들 예. 앞에 서니까 많이 긴장되네요. 여러 이런 명이 말씀도 했죠. 썼습니다. 썼기도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행사 있을 때 예. 여러 가지로 뭐 탁현민 무전비서관이랄지 하게 예. 되면은 뭐 쇼를 한다고 하는 비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다 기억하는데 아마 그런 걸 우리 대변인이 되돌려 준 걸로 음. 그날 어제인가요? 그제 논평을 한 걸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 돌발 영상 문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 찾아보려고요. 찾아서 돌발 영상 확인 못 해보셨군요. 네,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대응을 해서 음. 사태를 좀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통령 그 뉴욕 욕설 파문 있을 때 네. 거기 홍보수석이었나요? 나와가지고 전 국민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김은혜 수석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근데 바로 그 방송국이 YTN이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네, 부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임을 거론을 했어요. 책임지란 얘기거든요. 예. 그 관련자 문책을 하라는 얘기인데 예. 저는 조금 우려는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음. 대통령실도 그렇고 조금
품위 높게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약간 풍자와 웨이트도 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예. 경우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 또 수용을 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너무- 지금 넘어가면 될 텐데 너무 너무 이렇게- 불쾌하니까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저부터도 찾아보고 많이 보게 되고 아니, 아직 그럴 것 공식적인 같습니다. 사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아, 그리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저 두 아니 번이나 그러니까 걸 들었는데 이게 YTN 앵커가 이제 방송 중에 예, 사과를 했다고 바로 사과로 하는데. 들었어요. MBC가 예, 그런가요? 예, 예. 그 MBC가 그 대역 보도를 그 대역을 썼으면서 대역을 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PD 했던 수첩 것들이 내용에 있잖아요. 대해서 PD 수첩 김건희 내용에서. 여사 역할에 그리고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목격자 증언자로 나왔던 사람들도 다 대역을 쓰면서 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번 사태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그 진실과 거짓을 막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론 윤리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관용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예. 그 반박되어지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늘상으로 막 넘나들면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왜곡을 자행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이거 문제다라는 예. 것들을 만약에 정정하지 않으면 그럼 세상은 엉망진창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윤리상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 지금 반응 가만히 나오기 있어야 직전에요. 네. 국회 소통관에서 많은 기자들을 제가 매일 보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어요. 우스갯소리인데 네. 다음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YTN이다. 근데 바로 책임자 처벌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들 다 웃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표현이 있으면 바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 그렇게 가야지. 좀 있으면 이거 또 사과 제대로 안 한다, 책임자 처벌 안 한다 또 고발할 겁니까? 전 그런 거는 그렇게 안 과하게 하겠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순방 일정 때문에 꼭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신구 권력 간의 또 한 번의 충돌이 있는 양상인데 이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 성당의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주요 그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룰 이슈는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감사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의 연장일까, 사정 칼날의 연장일까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김재석 제가 방해위원장부터. 네. 드리면 그 원희룡 장관이 이를 두고 그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국기문란. 쓰셨잖아요. 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왜 아하. 그러냐면 저는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또 그보다 또 오히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통계 조작이 단순히 그냥 국민들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예.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전 정부 2009년에 파속 정부가 나오기 전에 재정 적자가 한 6% 정도로 말하자면 통계 조작을 했었는데 신정부가 드러나서 보니까 사실상 거의 2배인 12% 정도가 됐다라고 나오는 순간 모든 해외 투자자들이 다 이탈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엔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재정 위기를 맞게 됐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아실 테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통계를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정책의 홍보 내지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떤 신뢰도를 갖는지를 결정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과 관련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만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행이다.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권지웅 전 비서. 저는 진짜로 통계를 조작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부동산 관련한 것도 예를 들면 대단지 아파트를 표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 방법에 있어서 아파트 중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를 얼마나 포함시킬 건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연립주택을 얼마나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시민단체였던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와 국가가 발표한 자료의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경실련은 75개
아파트 대단지를 표본으로 삼아서 아파트 통계를 냈어요. 예. 근데 국가가 낸 것은 그것과는 좀 달랐죠. 근데 그것이 차이 난다고 해서 국가의 통계가 조작된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로 올해 추경이 2번 있었습니다. 예. 1차 추경을 할 때 코로나가 회복될 시기여서 돈을 많이 썼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재부를 많이 쪼았죠. 세입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냐고. 근데 기재부는 세입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세입 증가가 없습니다. 그게 2월 달이었고 3개월이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세입이 53조가 증가할 거라고 기재부가 말해요. 그럼 이건 세입 조작입니까? 세입 조작이냐 그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행위라고 하는 게 통계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데 방점을 두고 기간을 지금 그걸 설정하고 두고 대상을 이게 두고. 마치 지금 이미 조작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전 정부 까기를 너무 재미삼아 하시는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조작이 아니면 어쩌시려고 이러시냐. 지금 정부가 판단하는 것도 다 기준을 갖는 통계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죠. 달리 보는 통계가 등장하면 다 지금 기준이 다 조작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무리하고 있다. 이거 거짓으로 들통나면 아주 큰 후폭풍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세입과 세출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고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이제 소득주 성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 한국은행에서 한 60년간 썼던 자료들을 안 쓰고 새로운 정의를 갑자기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은 자료를 똑같은 정의를 계속 썼는데 내용이 달랐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다른 내용을 가져다가 뭐 정책 홍보에 썼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는데 잘 썼던 60년간의 정의를 갑자기 뒤바꾼 그 이유가 사실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당시 2018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입 세출이랑 좀 다르게 봐야 마무리해 된다는 주시죠. 것이죠. 네, 김정.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권에서 그냥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저도 그때 당시 책을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대체 통계가 이렇게 달라지느냐. 2018년에 그 황수경 통계청장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5분위 배율 있잖아요. 20% 상위 50%와 20%와 하위 20%의 그 소득 격차가 오히려 하위 계층은 더 가난해지고 상위 계층은 더 잘 살게 된 걸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예. 소득주도 성장을 발표한 다음에 1년 뒤였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황수경 총장이 곧바로 경질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청와대에다가 소득주도 성장이 좋은 겁니다라고 주장해 논문을 썼던 사람이 청장으로 갔고 가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130억을 들여서 표본 모델을 바꿨어요. 표본 모델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 5분위 순위 그 배율이 점점 좋아지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걸로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조에서도 통계청 노조에서도 왜 멀쩡한 청장을 바꾸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느냐라는 비난 성명까지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면 그 김현미 저 장관이 얘기했던 남들은 다 50%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고 현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11% 올라갔다고 얘기해서 다들 그때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2020년 당시에. 야, 이게 도대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보면은 네, 한민수 대변인. 표본 모델이랄지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막 감사원이 얘기하거나 지금 뭐 수사를 하려고 하는 조작의 증거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에서는 도대체 뭐가 조작됐다고 내놓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다들 그런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문재인 정부 때 한 경제지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세동 팀장을 했었어요. 예.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냐 하니까 좀 전에 우리 건지용 의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조사 방법상에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물론 뭐 감사원이 저렇게 하고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뭐 기자들도 상당히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 보면은 통계청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부분들 뭐 연루된 거 아니야 얘기를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고 통계청에서 네, 통계청 당시에? 관계자가 청와대 요청은 거부한 적도 많았다 여러 가지 보면은 그래서 청와대와 회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만약 있으면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데 예. 여기 또 하나는 저는 또 듣고 싶은 게 감사원이 원장께서 이제 그 국회까지 나와서 감사원이 뭐냐 하니까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한 뒤로 너무 많은 지금 뭐
표적 감사로 표적 감사, 의심받을 만한 광범위한 일이 감사, 있다. 머니터리지 감사를 해서 지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공직 사회가 거의 얼어붙었답니다. 근데 판단의 문제를 할지 물론 뭐 명백한 위법 사안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감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알겠습니다. 최재 원장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권지웅 비대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계 한계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통계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조작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전 너무 많은 걸 흔들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계 동향 조사도 사실 그 자체 조사에 대한 어떤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금융 복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해가는 흐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이야기로는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꿔가지고 다르게 발표시켰다고 하면 전 조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황수경 청장이 바로 그 경질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청장이 온 다음에 표본조사 지표가 다른 것들이 130억씩 들어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게 그건 이제 조작이 조사 아닌가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조사도 계속 표본이 늘어나요. 그리고 표본이 조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조작이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계청장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었는데 그걸 경질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임기가 없어요. 통계청장은.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조치 자체를 너무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이미 규정을 내리고 조작이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임기가 2년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네. 제가 네, 김재수 임기가 없는 당협위원장.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정부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쓸까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정황이 한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년 동안 썼던 내용들을 갑자기 바꿔야 될 이유 저는 그렇게 불충분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통계청장이 경질된 이후에 통계 내용이 바뀐다든지 그건 이제 JTBC 단독 보도로 따르면 통계 조작에 가담했던 통계청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줬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서울대 교수팀에서 내왔던 부동산 폭등 보고서 이런 것들을 묵살했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통계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강신욱 청장은 누가 뭐래도 정권에 정말 입맛에 잘 맞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무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관들을 향해서 뭐 통계에 맞게 보답하겠다. 뭐 정책에 맞는 통계에 보답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홍장표 수석이랑 사실상 책을 같이 썼고 그 논문 자체도 마르크스를 석박사를 다 썼던 분이고 누가 뭐래도 정권에 입맛에 잘 맞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정황들을 다 살펴봤을 때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통계에 굉장히 많은 욕심을 댔고 손을 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반론하실까요? 네, 네. 저는 지금 만약에 진짜 통계로 보답을 했으면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떤 예를 들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고 그걸로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계속 조작이라고 말하는 건 저는 계속 무리스럽다는 연구 방법론 네. 논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정말 학자들 큰 논쟁적인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네. 감사원이 너무 예. 아까 뭐 최재해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말씀한 대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 이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 인사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을 어떻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사원장에 시켰는가 싶고 예. 아니면 정부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태도를 돌변한 것 같은데요.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가 지금 곳곳이 탄핵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죠. 이제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룰 당원투표 70에서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바뀌었죠. 아까 일부에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유승민만은 절대 안 되를 길게도 얘기하네라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전대룰 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할까라는 질문으로 두 번째 이슈를 짚어보죠. 이 부분은 누가 말씀하실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말씀 주세요.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던데요.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밝힌 입장을 통해 기초를 해도 그것도 제 그 방송도 사실 봤고 그 방송 이 방송 예. 그 해당 방송도 제가 봤고 그 방송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메시지가 얼마든지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예. 뭐 선수가 경기장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컨디션 탓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뭐 선수는 선수 룰에 따라가야 되지만 저는 어쨌든 100%로 바꾼 것 자체는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비판적이다. 예, 저는 이제 비판을 하고 뭐 많이들 말씀을 하셨겠지만 결국 정당이라는 것이 당원들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예. 당원이 주인이어야 되지만 국민들 역시 정당을 들여다보고 정당에 참여할 권리를 우리가 열어놔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 세가 좀 적은 지역일수록 예.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법 있을 수 있어도 당원들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이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막아버린다라는 거는 저는 뭐 전략상으로도 이 전당대회라는 게 흥해야 되거든요. 민주당한테 언론이 가지 않고 계속 국민의힘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결국 지지율도 오르고 당선도 좋고 이런 건데 예. 너무 당신만 따르다 보면 그리고 당시 얘기를 주로 수도권 서울 쪽 그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저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제 선거를 생각만 한다 그러면 그렇죠. 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도봉갑을 생각할 때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 결정을 한 우리 비대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 우려를 해소해 주세요. 네, 비대위원으로서. 저는 뭐 개인적인 신념이니까 개인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를 뭐 10%, 20%, 30%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하. 적어도 그게 2004년도에 도입될 때 처음에 도입된 것은 사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예.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했어요. 전 세계에 없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양 기관을 했는데 한 기관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못하고 한 기관만으로 해서 40몇 대 하여튼 몇 프로 차이를 내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됐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너나 없이 이제 여론조사 이것이 민심 얘기하는데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예. 꼭 그렇게 특히 이제 모집단이 적을 경우에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각자가 그것을 뭐 마치 민심을 반영하는 것처럼 내세워서 거기다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안다면 예. 그런 얘기 쉽게 하기 어렵다. 그리고 책임 정치라는 것은 각 당은 자기 당의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 대표 선수를 놓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대표 선수를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뽑은 대표 선수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근데 이 결정 때문에 만약에 총선 패배한다면 비대위에서 이 결정 내린 분들 해당 행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저희는 책임질 것이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지는 게. 네, 저는 뭐 책임이 당연히 본인들도 책임을 질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든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결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대표하는 길로 가는 건지는 그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될 겁니다. 네, 요 관련해서 권지웅 비대위원. 뭐 물론 상대당이긴 하지만 저는 뭐 어쨌든 이 결정이 옳다 그러냐 이전에 왜 지금 했을까가 이 결정의 시기의 문제다. 왜 이 결정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설명한 당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지난 18년간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당원이 28만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총선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국민의힘에게. 왜냐하면 저는 이 결정을 보고 도로한국당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좁아지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원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계급이라든지 하여튼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층. 면에서는 사실은 정치 고관여자 분들이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음.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더 좁은 정치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당원 100%라고 하면 당연히 당원들에게만 소구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좁아지는 정치를 할 거고 그것 자체가 정치에게 좋지 않다. 네, 이런 그 생각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10%만 반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은 그동안에 그 30%를 반영했던 국민의힘에 비해서 계속 그 좁은 정치를 해오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30%를 반영하다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신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럼 상대적으로 더 좁은 정치를 택한 것이죠. 아니 저희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마무리해주세요. 그것이 실제로 민심을 반영한다라고 보지 않는 게 아까 박영선 그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극단적으로 그 나뉘어져 있는 그런 여론에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응답자들은 그 상대편을 침몰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어떤 행동에 취지나 아니면 근거는 있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덜 관심 갖게 되는 전당대회가 되는데 이 룰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상대당을 걱정해주는 아주 멋진 정치의 풍토. 자, 한판집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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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